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로 가는 국도 3번 국도를 따라서 쭉 제가 찍어놓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경쟁력을 키워라 하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은 3번 국도 마드리드 발렌시아를 통하는 360km 정도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간이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쪽에 지금은 7월인데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를 6월 달에 이제 거두고 지금은 이제 해바라기를 이렇게 좌우 양편에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해바라기 씨를 볶아 가지고 소금에 조금 이렇게 간을 맞춰서 그걸 이제 까먹는 거, 그걸 삐빠라고 그러는데 삐빠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아무 데서고 그죠? 전 국민이 먹어도 됩니다. 그걸 하도 먹어도 되니까 앞니빨이 가운데 부분이 달아가지고 삼각형으로 앞니 두 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삼각형으로 구멍이 난 치아에 구멍 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니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앞니가 부족하죠. 달아서 그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 삐바스를 하도 먹어가지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역시 또 해바라기를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에 비가 조금 오고 여름에는 이제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건조한 기간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풀들이 이제 다 말라서 죽죠. 말라서 이제 전부 이렇게 노랗게 들판이 이제 노랗습니다. 흙도 물론 이제 조금 노랗고 불그스름하고 이렇게 피부 색깔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들판에서 보면은 물기가 없고 풀은 다 이렇게 말라 있고 나무들은 좀 아직까지 푸른빛을 띠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판에다가 지금은 해바라기를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중부지방 마드리드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제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이제 마드리드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다른 작물들을 많이 심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해바라기를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해바라기 기름을 튀겨 먹고 이렇게 할 때 해바라기 기름을 이제 쓰는 걸 한국에서 많이 봤는데, 그 해바라기 기름을 쓰는 거는 좋은데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바라기를 농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보면은 뭐 사방 천지가 해바라기밭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해바라기가 지금 이렇게 클 때는 녹색으로 장관을 이루죠. 하늘은 파란색, 땅은 이제 녹색. 그런데 이것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8월 말 9월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해바라기 이제 꽃이 핍니다. 그 둥글하게 노란색에 속에는 이제 검정색이나 갈색 해바라기 씨가 쭉 박혀 있죠. 그러면은 까무잡잡한 동그라미에다가 주변에 해바라기 꽃잎이 쭉 둘러싸여 있는 해바라기, 진한 노란색의 해바라기 꽃이 이 들판에 이제 쫙 피는 거예요.
그럼 그 색깔이 이제 또 장관이죠. 역시 색깔은 장관이지만 저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해바라기들이 이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이런 벌판에서 저렇게 많이 나는데 한국에서 누군가가 해바라기를 재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댕긴다면 그 사람 아주 미친 사람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경쟁력이 없다 이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키우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번 잘 숙고하셔가지고 내가 해바라기를 안 하고 뭘 해야 되겠나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역시 그 넓은 들판에 해바라기가 엄청나게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86년도에 스페인이 이제 그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유럽에서 스페인 그 넓은 땅, 해 많이 쬐고 아주 그 놀기 좋고 그 먹을 것 많은 땅, 그 땅 고속도로를 다 깔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또 자기네들 물건도 팔아먹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간시설, 산업기간시설을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유럽 공동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스페인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휴가철이라서 저는 이제 발렌시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휴가철인데도 차들이 없어요. 이렇게 차가 없는 길을 혼자 쫙 달려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또 나느냐 하면은, 야, 이렇게 넓고 기다란 길을 차들이 안 댕긴다? 야, 이거 참 돈 많이 들었겠다. 이렇게 돈 많이 들은 길을 차가 이렇게 한가롭게 가는데 이거 고속도로 까는데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세금 잘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고속도로 이렇게 깔아놓고 달리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직도 스페인은 사람 사는 수에 비해서는 땅이 넓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 양쪽 노란 들판에 이렇게 밀농사를 이제 수확을 하고 노랗죠. 벌판이 아주 노랗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파란 지역이 있는 것은 해바라기를 경작하는 데라 그랬죠. 발렌시아는 이제 스페인에서는 공업 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그 경공업, 구두를 만든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무슨 뭐 가죽 제품을 만든다거나 가구를 뭐 다룬다거나 이런 경공업의 모든 산업이 발렌시아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지방이면서도 지중해에 껴 있으면서 지중해에 붙어 있으면서 상당히 산업이 잘 돌아가고 관광이 또 잘 되고 거기는 또 습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 짓기도 좋은 기후다 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해서 그 발렌시아 그 지역이 아주 스페인에서는 그 부유한 잘 사는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왼쪽에 보시면은 역시 해바라기 밭이라 그랬죠. 해바라기 밭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마드리드에서 지방으로 한번 쭉 나와보면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다.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고 하늘의 구름도 아주 색깔이 깨끗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광국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공해산업 이런 걸 많이 다 없앴죠. 국가 정책으로 없애서 유럽의 플로리다를 만든다. 제가 이민 오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장도 없애고 자동차 공장도 없애고 뭐 선박 공장, 선박 조선소 뭐 기타 등등 웬만한 공장 시끄럽고 먼지 나는 거는 다 없앤다. 연기 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다 없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덕분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공기는 깨끗한 편이고 공해가 적은 편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길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편도 1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에 그 시골 국도 우리나라로 하면은 글쎄요 한 70년도 80년도에 그 국도와 같이 대체적으로 꾸불텅꾸불텅하고 길이 옆에서 차들이 교차되면서 쌩쌩 지나가고 그 뭐 많이 달리기도 겁나고 그랬죠. 차도 이제 덜컹대고 아스팔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여름이면은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여행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차가 많이 달리지를 못하는 데다가 길이 꼬불꼬불하고 도로 바닥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스페인은 18세기네. 제가 그렇게 맨날 투덜대면서 댕긴 기억이 있는데 86년도부터는 1986년도부터는 이제 길이 아주 뭐 달라졌습니다. 차들도 이제 쌩쌩 달리고 고속도로의 최대의 속도는 120km 시간당 120km 정도의 최고 속력을 이제 허용하고 있고요. 근데 스페인 고속도로는 그 굽어진 길에 있어서 그 각도 처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도 빠지게 하기 위해서 또 자동차가 옆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어서 갈 때는 길이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완벽하지 않고 하니까 많이 달릴 때는 위험하죠. 비가 안 오니까 비도 안 오는데 위험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차가 쭉 달리다가 싹 옆으로 이제 쏠리죠. 위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월할 때 이런 때 이제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속도를 많이 이렇게 올려서 고속으로 주행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밤이 되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그 불빛 헤드라이트라고 그러죠. 불빛이 차단돼야 되는데 차광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야간에 주행을 할 때는 또 길도 멀고 한데 상당히 운전할 때 피로가 많이 오고 또 조심스럽죠.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아직까지 불편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길의 상태란다든가 운전자들의 운전하는 그 습관이란다든가 보면은 다 운전들 차분하게 하고 길도 그런대로 안전시설은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할 때는 전에는 이제 많이 달리고 댕겼어요. 젊었을 때는 220km
시속 220km로 달리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진짜 위반 많이 했죠. 그런데도 글쎄요, 뭐 경찰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과속했다 벌금 내고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뭐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뭐 안 될 게 됩니까? 마음도 느긋해졌고 그런데 살살 다니는데도 무슨 뭐 과속했네 해가지고 벌금 딱지가 어쩌다 한 번씩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길에 여기서는 라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도 측정기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그 벌금 고지서를 많이 발부한다고 합니다. 벌금 고지서는 보통 과속해서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90유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뭐 2달 이내에 벌금을 내면은 이제 50%를 이제 감해 줍니다. 깎아 주는 거죠. 벌금 일찍 냈다고 해서 이제 이쁘다 이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벌금 쪽지 받아서 부지런히 잊어버리지 않고 가면은 45유로 이렇게 벌금들을 냅니다. 그래도 뭐 벌금이라는 거 한번 내려면은 기분 나쁘죠. 사고도 없이 잘 갔다가 잘 왔는데 그것도 벌금 딱 나오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운전자들의 운전 습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 유럽 차가 대충 그렇지만 이 차들이 이 마력이 차의 그 무게에 비해서 차 무게에 비해서는 엔진의 마력수가 높다 이렇게 봐요. 그건 뭐냐면은 순발 발진력, 순발 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아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상대방 차, 다른 차들을 이렇게 추월하기에 아주 그 용이한 그런 그 자동차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잘 달립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에 속도 측정기가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전 그거 모르니까 차들 이제 뒤쫓아 댕기다가 차들이 여기는 늦게 가네 그러면은 늦게 가고, 차들이 빨리 가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빨리 가고, 다른 차들하고 나란히 갑니다. 다른 차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벌금 뭐 물은 적 글쎄요 몇 번 있었나, 한 번, 두 번 있었나? 예. 그 왜냐면은 차를 바꿔가지고 아주 잘 달리는 차를 이제 새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아이 뭐 차가 잘 가는지 뭐 못 가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샥 나가니까.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은 뭐 140, 150km 시속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럴 때 벌금 딱지를 딱 띈 모양인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페인에 오시면은. 예, 그 속도 측정기가 많이 달려 있다 그런 거고. 근데 이 발렌시아로 가는 이 고속도로는 속도 측정기를 많이 안 달았다고 그래요. 왜 많이 안 달았냐 하니까, 발렌시아로 마드리드 사람이 차 타고 빨리빨리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속도 측정기를 일부러 많이 안 달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국도 3번 고속도로, 발렌시아로 나가는 이 고속도로로 마드리드 사람들이 뭐 무진장 달리죠.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들은 그저 170, 180으로 샹샹 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벌금을 띄질 않는데요. 어떻게 요령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천천히 저같이 요즘같이 천천히 뭐 뒤따라 다니는 사람은 턱하니 또 벌금 딱지 물고, 하여튼 뭐 조심해야 되겠죠.
이 길을 쭉 보시면은 지금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건조한 벌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서바나 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조하고 여름에는 이제 나무나 풀들이 마르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풀들과 나무들이 파릇파릇 나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발렌시아로 계속 가고 오른쪽으로는 알바세테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쪽에서 이제 알바세테 가는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길로 요 정도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배하는 작물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해바라기 밭 지역을 대충 이제 통과를 해서 포도나무 밭, 포도나무가 많은 지역을 이제 통과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땅이 많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제가 볼 때는 한 인구가 지금 현재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5천만 명만 더 있으면은 스페인은 상당히 국력이 커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고 사람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느끼죠. 여기는 마드리드에서는 현재 180km 떨어진 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 끝에 지평선 저 끝에 좀 보시면은 이제 그 바람개비 풍력 발전소 단지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드리드에서 180km 떨어진 지점 정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고지대라 그래요. 지대가 조금 해발 고도가 좀 높다 해서 바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다가 풍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태양광보다는 이 풍력 발전소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방식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폐기하는 것도 어렵고 보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선전을 많이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네 나라 하는 태양의 나라거든요. 뭐 산이 많아가지고 뭐 그늘지는 부분도 별로 없고 산이 대체적으로 캐스타 지형이 돼가지고 긴 그 파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둥글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지형으로 돼 있어서 전국에 태양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비치는 이런 세계적인 태양의 나라인데 또 불구하고 여기서는 태양광 발전은 많이 하지 않는다. 차라리 풍력 발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허허벌판에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한 번은 KBS에서 취재 오셔가지고 요거를 쫙 찍어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스페인이 농업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힘을 씁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풍력 발전한 얘기는 그 옛날 얘기라고, 이건 뭐 전국에 가면은 산꼭대기서부터 들판 바람 많이 부는 데는 뭐 죄다 이렇게 해놨다, 제가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스페인이나 한국이나 서로 몰라요. 뭐 세상이 발달하고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고 했어도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KBS에서 취재하러 온 사람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각 나라에 대해서 견문을 넓힐 일이 상당히 많죠. 이 길가에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변에 보시면은 아델파라는 이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름에 주로 꽃을 이렇게 피우는데, 저는 이 꽃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국적인 맛이 많이 납니다. 이국적인 기분이 들고, 꽃 자체가 아주 풍성하고, 색깔 자체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일단 꽃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이 아델파를 조금 중심으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맛도 나면서 저에게는 특별히 그 낭만적인 그런 정취를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은 상당히 그 좋고, 이제 여기 알바세테 180km 지점을 또 벗어나면은 이제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어떤 그런 생각, 잡념, 어떤 그 문제점, 고민거리, 그런 게 이제 쓱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는 이제 풍력 발전기 많이 설치한 지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발렌시아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이제 참 저한테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땀을 많이 났어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여름에 습기가 차고 장마가 지면은 저는 뭐 옷하고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뭐 팬티까지 다 젖어서 몸에 딱 붙어가지고 뭐 어디 댕길 수가 없어요. 집 앞에 어디 나가가지고 뭐 면세점이라 그럽니까? 연세점이라 그럽니까? 가게 가서 뭘 하나를 살라 그래도 아이고 그 옷 입으려면 쩍쩍 붙어서 저는 뭐 도대체 엄두를 못 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목장에서 일할 때란다든가 학교 다닐 때, 군대에서 복무할 때, 그럴 때는 뭐 하루 종일 옷이 젖어가지고 적적 달라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고통스럽죠. 땀 흘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여름이면 여기가 더 덥습니다. 마드리드는 여름에는 한 40도가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이 지역 알바세테 지역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온도가 한 43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도 여름 기후가 저한테 좋은 거는 이게 건조해 가지고 옷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땀이 쫄쫄 흘리지를 않습니다. 살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있지, 땀이 나서 젖어 가지고
그것이 옷을 쫙 붙어서 불쾌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옷은 옷대로 이렇게 입고 바람은 바람대로 또 들어가니까 몸이 이제 공시랑되죠. 건조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비하면 여기가 더 쾌적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도 더 유지가 되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저의 사기도 기분도 조금 더 명랑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사는 가장 좋은 점, 저에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니까 기후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는 그 영상이민 주기에서 스페인은 기후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또 땅이 좋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기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페인에서는 기후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바세테를 지나서 이제 저희가 발렌시아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쪽에 양 옆에는 뭡니까? 포도나무,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나랑하, 여기 말로는 나랑하인데 오렌지, 이 귤을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귤밭을 보고 계십니다. 이 끝없는 이 벌판에 전부 이 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귤을 이렇게 보시니까 이것이 이제 9월달 정도 가면은 이게 열려요. 열매가 열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나무들이 파란데 그때 보면 이제 노랗습니다. 노랗게 아주 주먹댕이만한 오렌지들이 잔뜩 달려 있어요. 땅바닥에도 물론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건 뭐 주워서 갖다가 잘 먹어도 되는데 그걸 주워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냥 보고 어이구 저 맛있는 게 땅바닥에 저렇게 떨어져 있네. 자, 여기는 이제 포도, 여기는 오렌지 나무. 그래서 오렌지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여기는 많이 섞여 있는데 하여튼 이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렌지 나무 또 포도나무 끝없이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민 와가지고 스페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런 데서 침수를 해가지고 안 되면은 여기 와서 오렌지 따는 거, 오렌지 농장에 와서 일해도 뭐 이민 생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쓱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편 문학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이 그렇게 해서 또 그 오렌지 밭에서 한국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또 사람 사는 얘기가 또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고 저 땅에 있는 오렌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렌지만 주워다가 어디다 갖다가 팔아도 먹고 살지 않겠나, 뭐 그런 참 최악의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민 와서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그렇게 다 일해서 농장에서 1년 내내 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렌지 농장이 제가 볼 때 또 감회가 깊은 거 하나는 뭐냐, 그때 당시 제가 이민 와서 83년 84년도 당시에 의사들이 공부를 하러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의사 자리가 날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이 없지요. 의사로서 근무하는 병원에 근무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런 그 오렌지밭, 포도밭 이런 데 와서 그 농번기 때, 농사가 바쁜 그런 때에 품팔이를 한다 그래요. 가서 포도나무도 따듬고 포도도 따서 이어 나르고 오렌지도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나르고 뭐 등등, 이 과수원 일이 조금 여기 와서 알고 보니까 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저 땅 끝까지 다 오렌지 밭입니다. 오렌지밭, 포도밭, 그렇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 계신 우리 모든 동포 여러분, 또 전 세계에 계시는 한국 동포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그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주제는 못 됩니다만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뭐냐? 여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한국의 요즘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여기 들어와서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 잘 만들어서 좋은 자동차 타게 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또 한국 사람들이 귤을 잘 재배해 가지고 유럽 사람들한테 귤 좀 실컷 먹게 해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옷 잘 만들어서 멋있는 옷 입게 해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통닭을 맛있게 구워 가지고 유럽 사람들 입맛을 좀 돋궈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한국 사람한테 특별히 유일하게 유럽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또 그렇게 연구를 해서 뭔가 아이템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가도 열심히 지원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더 의미 있게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세계 속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다. 요즘 여기서 보면은 옷 만드는 사람, 한국에서 옷을 가져다가 파는 이런 분들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경쟁력이 없어졌다. 전에는 그 의료 산업 부분이 아주 힘을 썼는데 요즘에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옷은 지금 누가 만드냐? 중국 사람들이 만들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디아, 인도, 이런 데서 옷을 만든대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아니다. 자동차는 어디서 만드냐?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자꾸 뭐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그것은 한국에서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 산업 부분도 제고해 봐야 된다. 또 그렇게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만이 뭐 수출 사업이냐. 수출이라 그러면은 큰 그 배에다가 뭐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무겁게 막 실어서 이렇게 갖다가 파는 거, 그것만이 무슨 경쟁력 있는 수출 사업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형의 어떤 학술 사업이란다든가 기술 사업,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경쟁력 있게 키워서 진출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21세기에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 또 그러한 부분이 아무리 한국에서는 작은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국력을 쏟아붓고 국민들의 관심을 더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한국인들의 경쟁력 있는 그런 그 활동 부분으로 정립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국에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산업 역군들, 그거 참 대단하죠. 그러나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서 다리 안 만든다 그래서 교량을 안 만든다 해가지고 뭐 그 나라에서 교량 못 만들겠습니까? 만듭니다. 빌딩을 뭐 한국 기업이 짓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빌딩 못 져요? 네,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정신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통문화, 전통의술, 또는 그 우리의 그 사상, 우리의 어떤 그 제도, 이런 것이 다 훌륭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발췌를 해서 발전시켜서 연구 발전해서 전 세계의 경쟁 품목으로 선을 보여야 된다. 또 진출해야 된다. 그러한 일에 우리나라의 모든 각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하고 추진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영상이민숙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병아리 감별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아리 냄새 많이 났죠. 그 병아리 감별사 제가 공부할 때 아주 사설 강습비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육비보다도 역시 그 생물, 살아있는 동물을 상대로 생물을 상대로 하는 공부가 돼가지고 실습 교재비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습비가 부담이 되죠.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 이제 되고 있으니까 거기 선배 감별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감별사 말이야, 이게 외국에서는 축산 기술 중에서는 아주 그 최고의 수당을 받는 그런 기술인데 수의사보다도 뭐 10배나 더 받는 그러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학생이 다 이거를 감당을 하고 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결국은 한 사람의 감별사가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번다는 거는 그 나라 한국의 국력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사람 자신이
다 학비를 낸다는 거 참 이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일본 얘기를 합니다. 일본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본은 하여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세요. 뭐냐니까 일본에서는 병아리 감별사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100%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외국에 취업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외 취업 자리를 알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일본이 뭐 일본 같은 게 뭐 그렇게 하겠나? 그거 뭐 웃기는 소리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역시 그 말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습니까? 오늘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해서 얘기를 잠시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